세상은 이들을 비운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단어 하나가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삶의 무게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 8,000km라는 거대한 거리와 1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사이에 두고 마치 거울을 본 듯 똑같은 삶을 살다간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동방의 예의지국 조선의 왕세자였고 또 한 명은 유럽을 호령하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세상 모든 권력을 발 아래에 둘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화려한 왕좌가 아닌 차가운 나무 괴짝과 어두운 사냥용 별장의 정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처절한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단순히 운명이 나빴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가 그들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가 차마 기록하지 못한, 아니 어쩌면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두 후계자의 일그러진 초상을 마주하려 합니다. 한 아이는 그를 깨치기도 전에 성군의 자질을 보여 아버지를 기쁘게 했고 또 다른 아이는 대제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희망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영광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날개를 칭찬하는 대신 그 날개를 꺾어 자신의 발밑에 두려 했습니다. 왕관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소름 끼치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빚어낸 참혹한 평행이론. 이것은 단순히 먼 옛날 왕실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에 미쳤다고 낙인 찍혀야 했던, 그리고 사랑받고 싶었지만 끝내 거부당했던 두 인간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들의 삶을 그저 정신병이나 일탈로만 알고 있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창경궁의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흐느끼던 한 남자와 비엔나의 화려한 궁전 뒤편에서 권총을 만지작거리던 또 다른 남자의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한 시대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식들을 파괴해 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1762년 조선의 창경궁, 그리고 1889년 오스트리아의 마이얼링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섞인 흐느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야만 했던 거인들, 그들의 비극적인 서막이 지금 열립니다. 지독한 갈망은 때로 독이 되어 흐릅니다. 1735년 조선의 창경궁, 40이 넘은 나이에 금쪽 같은 아들을 얻은 왕 영조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1년 만에 세자로 책봉된 아이, 사도. 그는 2살 때 이미 글자를 깨쳤고 왕실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성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영조에게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성군, 자신보다 더 뛰어난 후계자여야만 했습니다. 어린 사도에게 허락된 것은 부모의 따뜻한 품이 아닌 숨막히는 경연과 끝없는 질책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날아오는 아버지의 서슬퍼런 꾸중은 어린 아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강요받던 그 시절, 사도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공포에 떨며 말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했던 아들의 눈망울은 어느새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조선의 미래라 불리던 천재는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로부터 약 120년 뒤 유럽의 심장부 비엔나에서도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85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에게 드디어 후계자 루돌프가 태어납니다. 제국의 운명을 짊어질 아이를 향해 전 유럽이 축복의 박수를 보냈지만 정작 아이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 1세는 아들을 강인한 군주로 키우겠다는 일념해 겨우 걸음마를 뗀 아들을 군대식 훈육이라는 이름의 고문에 가까운 환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물속에 아이를 던져 넣는가 하면 자고 있는 아이의 귀 옆에서 권총을 발사해 담력을 키워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황제에게 아들은 제국을 지탱할 정교한 부품이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루돌프라는 인간의 감정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어머니 엘리자베스 황후마저 여행을 떠나 자리를 비운 궁궐에서 어린 루돌프는 고독과 공포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두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며 아들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민 손은 아들을 잡아주는 손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손이었습니다. 영조는 사도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대중 앞에서 수치심을 주었고 요제프 1세는 아들의 연약함을 비난하며 더 가혹한 훈련을 명령했습니다. 아들들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를 왕관의 후계자가 아닌 당신의 아들로 봐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제국의 질서 속에서 그들의 비명은 메아리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버지의 시험대에 올라야 했던 두 남자. 그들에게 궁궐은 화려한 보금자리가 아닌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라는 이름의 독은 서서히 그들의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가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들 비극의 도화선이 됩니다. 더욱 기괴한 사실은 이 두 후계자가 공통적으로 보였던 이상 반응들이었습니다.
사도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 의복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의대증에 시달렸고, 루돌프는 밤마다 알 수 없는 환청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환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아가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신호를 불효와 나약함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부모의 빗나간 집착이 어떻게 천재를 광기로 몰아넣는지, 그리고 그 광기가 어떻게 제국의 근간을 뒤흔들기 시작했는지,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일그러진 내면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완벽한 거울이 되기를 거부한 순간 그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넘어 이것은 거대한 두 세계의 충돌이었습니다. 조선의 영조는 유교적 근본주의와 엄격한 예법만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라 믿었던 철저한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왕세자란 성리학의 화신이 되어야만 했고, 일거수일투족이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사도의 시선은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딱딱한 경전보다는 칼날의 매서운 움직임과 진법의 변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무사들과 어울렸으며, 때로는 도교적 색채가 짙은 그림을 그리거나 당시 금기시되던 잡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조의 눈에 비친 사도는 제국의 기틀을 흔드는 위험한 이단하였고, 사도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낡은 관습에 갇혀 아들의 숨통을 조리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의 균열은 머나먼 서구의 제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소름 끼치도록 반복됩니다.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제국의 첫 번째 공무원을 자처하며 전통과 권위, 그리고 가톨릭 규범을 수호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거부했고 모든 혁신을 제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아들 루돌프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루돌프는 자유주의 사상에 심취했고, 황태자라는 신분을 숨긴 채 익명으로 신문에 기고하며 귀족 중심의 사회 구조와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헝가리의 자치권을 지지했고,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 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었고, 아들은 새 시대를 열고 싶어하는 혁명가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가풍의 차이가 아닌 정치적 반역으로 비화하기 시작합니다. 영조는 사도가 군사훈련에 몰두하는 것을 보며 자신을 향한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추구했던 자유로운 기질은 엄격한 조선의 예법과 충돌하며 미친 왕세자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루돌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황태자가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비밀리에 교류하며 제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제프 1세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제국의 후계자가 아닌 왕좌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상가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창구는 닫혔고 그 자리는 차가운 감시와 정보 보고서들이 채워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점은 두 아들 모두 제국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누구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강한 국방력을 통해 조선의 기계를 세우길 원했고, 루돌프는 민주적인 개혁을 통해 무너져가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구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아버지들에게 아들의 이런 진취성은 곧 불온함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부정하고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순간 아버지들의 눈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증오와 경계가 들어찼습니다. 두 후계자는 제국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사상의 감옥에 갇힌 두 남자는 점점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치닫습니다.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그들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도는 밤마다 궁궐 지하를 파고 들어가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루돌프는 검은 옷을 입고 비엔나의 뒷골목을 배회하며 현실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왕관은 이미 머리를 짓누르는 고문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와 불화한 이 천재적인 후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광기와 고독,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 준비한 잔인한 결말뿐이었습니다. 역사의 시계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지독한 정막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천 명의 궁녀와 내시들이 발소리를 죽이며 오가는 궁궐.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도와 루돌프에게 그곳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사도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 수십 벌의 옷을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는 의대증에 시달린 것입니다. 옷 한 벌을 걸치는 것조차 그에게는 살을 내는 고통이었고,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은 곧 죽음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천둥이 치면 아버지가 화를 내는 소리처럼 들려 땅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고,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누군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조선의 왕세자는 그렇게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갇힌 채 서서히 자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아니 100년 뒤의 비엔나에서도 황금빛 창살에 갇힌 짐승의 신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루돌프 황태자는 지독한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강요한 엄격한 군대식 생활과 자신의 진보적인 신념 사이의 괴리는 그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낮에는 황태자로서 완벽한 가면을 썼지만 밤이 되면 지독한 고독을 견디지 못해 독한 술과 모르핀에 의지했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감시하는 눈길뿐이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루돌프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거대한 제국이라는 기계 속에서 나는 단지 고장난 부품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에게 마음의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정서적 학대와 고립이 만들어낸 슬픈 비명이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처소를 떠나 궁궐 지하에 은밀한 무덤 같은 방을 파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산 사람의 공간인 궁궐에서 죽은 자의 공간인 지하로 숨어든 세자. 이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고 싶어 했던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루돌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엔나의 화려한 사교계 뒤편으로 숨어들어 익명의 그림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제국의 후계자라는 이름표가 붙지 않은 곳에서만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이들의 아픔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조에게 사도의 행동은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광기이자 불효였고 요제프 1세에게 루돌프의 방황은 제국의 기강을 흔드는 나약함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왜 옷을 입지 못하는지, 왜 밤마다 술에 취해 흐느끼는지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왜 너는 나처럼 강해지지 못하느냐는 질책만이 차가운 궁궐 복도를 메아리쳤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극단적인 선택뿐이었습니다. 사도는 자신을 가둔 세상을 향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루돌프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안식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에 가장 먼저 무너져야 했던 두 남자.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팬 상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고립된 궁궐의 어둠 속에서 두 남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이 그들을 미쳤다고 몰았을 때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의 기이한 행동을 광기라는 짧은 단어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20년차 작가의 시선으로 그들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미친 짓이 아니라 숨막히는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천재들의 마지막 일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세자 사도는 궁궐의 엄격한 법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그는 밤마다 내관들과 함께 궁궐 담장을 넘어 저잣거리로 나갔습니다. 왕세자의 신분을 감추고 평민의 옷을 입은 채 무사들과 어울렸고 때로는 서북지방까지 몰래 유람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영조가 그토록 강조했던 성리학적 질서에서 가장 멀리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칼을 휘두르고 병법을 익히며 강한 군사력을 꿈꿨습니다. 그가 남긴 무예 교본들은 그가 단순한 난봉꾼이 아니라 국방의 미래를 설계하던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활발한 기질을 제국을 위협하는 불온한 움직임으로 규정했습니다. 아들에게 일탈은 유일한 숨구멍이었지만 아버지에게 그것은 왕좌를 향한 반역의 전조였습니다. 이 기묘한 저항의 향연은 19세기 유럽에서도 변주됩니다. 황태자 루돌프는 화려한 궁정연회보다 비엔나의 어두운 뒷골목 카페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황태자라는 직함을 던져버리고 가명을 써서 진보적인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지식인 테러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수호하려던 제국주의와 보수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나아가야 할 민주적인 미래를 논했습니다. 황제가 보낸 정보원들이 그의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루돌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에 몰두하여 조류학자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는데 이는 복잡한 인간 정치의 세계로부터 도망쳐 자연의 순수함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 했던 그의 눈물겨운 도피처였습니다. 두 남자의 일탈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기를 깨는 즐거움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갈구였다는 점입니다. 사도가 그린 파격적인 그림들과 루돌프가 남긴 날카로운 비평문들은 그들이 시대를 앞서간 거인들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꿨던 변화는 너무나도 거대했고 그들을 둘러싼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을 기록에서 지우거나 정신적인 결함으로 몰아넣는 편을 택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질수록 그들의 일탈은 점점 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사도는 궁 안에서 기괴한 행동을 반복하며 아버지의 관심을 구걸하듯 분노를 쏟아냈고 루돌프는 도박과 향락 속에 자신을 내던지며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치스러운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영혼들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즉 SOS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신호를 수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국은 이 통제 불능의 후계자들을 처리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했고 제국은 미래를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재성을 품었던 일탈이 광기라는 낙인으로 굳어지는 순간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거부했던 세상이 그들에게 내린 최종 판결, 그 소름돋는 그날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운명의 시계추가 멈춰선 그날, 역사는 가장 잔인한 기록을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1712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조선의 창경궁 필영전 앞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순을 앞둔 노왕 영조의 눈에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린 명령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혹한 처분이었습니다. 커다란 뒤주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놓이고 한때 조선의 모든 희망이었던 세자사도는 제 발로 그 좁고 어두운 괴짝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는 대신 뒤주의 뚜껑을 닫고 직접 못을 박았습니다. 아바님, 아바님, 살려주소서.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은 8일간 이어졌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세자의 목소리가 잦아들 때마다 조선의 미래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27년이 흐른 1889년 1월의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 오스트리아 빈 인근의 마이얼링 사냥용 별장에서도 전 세계를 뒤흔든 비보가 전해집니다.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 루돌프 황태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연인 마리 베체라가 함께였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뒤로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황태자의 마지막 선택, 그것은 단순한 연애 사건의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변화를 거부하는 제국, 그리고 갈 곳 잃은 자신의 신념이 빚어낸 거대한 파열음이었습니다. 황태자의 머리 곁에 놓인 싸늘한 금속의 흔적은 그가 세상에 던진 마지막 항변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인형이 되지 않겠다. 제국의 심장부는 마비되었고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두 사건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사도와 루돌프, 두 사람 모두 거대한 제국의 질서 아래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으며 결국 그들이 맞이한 끝은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사도의 죽음이 뒤주라는 물리적인 폐쇄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루돌프의 죽음은 마이얼링이라는 심리적인 폐쇄 공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한 명은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생을 마감당했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의 세상을 거부하며 스스로 생을 놓아버렸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품을 스스로 폐기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비극을 두고 광기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뿐이었을까요? 그들이 쓰러져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미친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했던 한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도가 뒤주 속에서 겪었을 그 지옥 같은 8일의 시간과 루돌프가 별장에서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기 전 보냈을 그 고독한 밤들. 두 후계자의 비극적 선택은 단순히 한 집안의 몰락을 넘어 고여있던 제국의 모순이 폭발한 역사적 정점이었습니다. 왕관은 지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식품이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후계자의 피와 눈물이라는 사실을 역사는 이토록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태양이 되길 거부당한 거인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이제 깊은 어둠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사라짐은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어 조선과 유럽 두 대륙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별이 떨어졌습니다. 제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조는 죽은 아들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며 비극을 봉인하려 했고 프란츠 요제프 1세는 마이얼링의 흔적을 지우며 아들의 이름을 금기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칠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인들이 사라진 빈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역사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조선의 창경궁, 뒤주의 비극이 끝난 지 14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보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바로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던 사도의 아들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즉위일성으로 신하들 앞에서 차갑게 선언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는 조선의 모든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개혁의 꿈과 강한 군사력에 대한 갈망은 정조를 통해 화성이라는 거대한 신도시로 그리고 장용령이라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부활했습니다. 사도의 비극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과연 정조라는 위대한 성군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의 희생은 역설적이게도 조선 최고의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영광이 지나간 뒤 조선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사도와 정조 부자의 꿈이 꺾인 자리에 세도 정치라는 어둠이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각, 합스부르크 왕가의 운명은 더욱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직계 후계자였던 루돌프가 사라지자 제국의 왕위 계승권은 그의 사촌인 프란츠 페르디난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루돌프가 꿈꿨던 유연하고 진보적인 개혁 대신 제국은 갈수록 경직되어 갔고 민족 간의 갈등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914년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발이 전 세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루돌프의 죽음으로 뒤바뀐 후계 구도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참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600년을 이어온 위대한 합스부르크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향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루돌프가 살아남아 자신이 꿈꿨던 연방제 개혁을 완성했다면 오늘날 유럽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두 후계자의 부재는 단순히 한 가문의 대가 끊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가능성의 소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정녕 그들의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파국을 예견하지 못한 시대의 오만이었을까요? 거인들이 사라진 뒤 남겨진 자들은 그들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뒤바뀐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미래를 거부한 제국에게 내일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비운의 후계자가 아닌 시대를 만든 거인으로서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운의 후계자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남긴 짧은 흔적 속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다른 미래가 숨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1962년의 그 뜨거운 여름날 뒤주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1889년의 차가운 새벽 마이얼링의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면 제국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박제된 비극을 넘어 그들이 왕좌에 앉아 펼쳤을 찬란한 꿈의 지도를 그려보려 합니다. 먼저 사도가 통치하는 조선을 상상해봅니다. 그는 유교적 명분론에 매몰되어 입으로만 민생을 논하던 신하들 앞에서 실전무예의 섯을 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도는 신분의 벽을 허물고 국방의 거친 우사들과 저작거리에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해 조선의 근간을 다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꿈꿨던 강력한 군사력은 훗날 다가올 서구 열강의 침략 앞에서 조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리학의 나라를 넘어 실용과 무력이 조화를 이룬 역동적인 제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사도의 조선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의 루돌프는 또 어떠했을까요? 그가 황제 루돌프 1세로 즉위했다면 합스부르크 제국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 대신 대화와 타협의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는 낡은 귀족 사회를 개혁하고 억눌려 있던 여러 민족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유럽 연합의 모태가 될 수도 있었던 거대한 연방 국가를 완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대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수천만 명의 젊은이가 이름 모를 전장에서 쓰러져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루돌프는 칼이 아닌 펜으로, 억압이 아닌 자유로 제국의 수명을 연장했을 진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하게도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그들의 천재성을 광기라 불렀고 아버지는 그들의 진보를 반역이라 규정했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난 거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시대와 불화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후계자였을 뿐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왕관을 쓰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죽음을 통해 제국의 모순을 폭로했고 자신들의 신념을 역사의 페이지에 선명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남자의 평행이론을 되짚어본 이유는 단지 슬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도와 루돌프, 이 두 거인이 꿈꿨던 세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젊은 세대의 충돌,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 영혼들이 겪는 고독, 이 비극적인 서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창경궁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이 먼 거리를 뛰어넘어 같은 아픔을 공유했던 두 남자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 그들은 비록 비운의 주인공으로 남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시대를 앞서간 거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보다 무거웠던 삶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그들이 꿈꿨던 자유로운 세상에서 평온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만든 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삶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만약 당신이 그 시대의 왕이었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어떤 손을 내미셨겠습니까? 역사의 교훈은 언제나 질문 속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평행 이론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